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당연히 독일이다. 캐나다가 끝까지 한국을 저울질하고서는 막판에 내팽겨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캐나다 각 부처로 다급한 전화들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 캐나다가 한국에 비밀리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경보음이 울린 건 훈련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는 알버타주 웨일라이트 훈련장 지휘 벙커 안에서 상황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냉기가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고 바닥 콘크리트 위로 군화 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영하 35도라는 숫자는 벙커 안에서는 느낄 수 없었지만 작전 화면에 찍히는 보고들이 그 숫자의 무게를 대신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투입된 K9 자주포 6문 가운데 3문이 차례로 정비대기 상태로 전환됐고 천무 실사격은 예비 부품 부족으로 전면 중단됐으며 화면 위에 붉게 표시되는 항목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벙커 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도 이게 훈련 상황의 돌발 변수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북극 훈련을 지켜봤고 이보다 더한 장비 결함도 경험해봤으니까요. 벙커 안 다른 장교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보고가 들어올 때마다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무전을 확인하는 손이 빨랐지만 당황한 기색은 없었고 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상황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정비대기 항목이 3번째로 갱신됐을 때였어요. 화면 한쪽에 표시된 숫자가 달라졌는데 그 숫자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장비 결함이 아니라 이번 훈련 전체의 실질적인 중단이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잠깐 손이 멈췄어요. 멈췄다는 걸 의식하는 순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 짧은 정지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미군 지휘관 브래들리 대령이 무전을 잡은 건 그때였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절제된 조급함이 담겨 있었고 캐나다 포병 전력이 언제 투입될 수 있는지를 묻는 그 말이 벙커 안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무전 너머에서도 그대로 전달되는 종류의 목소리였는데 20년 넘게 현장을 누빈 사람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는 톤이었어요. 나는 정비 참모 쪽을 봤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면서 무전에 대답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어요. 정비 참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 측 부품 선적이 최소 8달 연기됐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려 애쓰고 있었지만 끝이 살짝 갈라졌어요. 8달이라는 말이 벙커 안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었다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브래들리가 무전을 끊었습니다. 채널이 닫히는 소리가 벙커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들렸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 않았어요. 훈련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포가 서 있었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벙커 안 냉기가 더 깊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정적이 어색한 게 아니라 무거운 쪽이었는데 그 무게가 어디서 오는 건지 그 순간에는 정확히 짚이지 않았습니다. 후방 장교가 말한 건 그 정적 속에서였어요. 26쯤으로 보이는 장교였는데 계급이 낮았고 회의실 가장자리에 서 있었으며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주변을 살피는 게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는데 원래 한국정비센터가 맡기로 했던 구역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벙커 안이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처음엔 흘려들으려 했습니다. 이미 끝난 결정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반년 전 오타와에서 내려진 결정이었고 그 결정에는 나의 발언이 담겨 있었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꺼내봐야 달라질 게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벙커 공기 속에서 가라앉지 않고 떠 있었습니다. 반년 전 오타와 국방위원회 회의실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직접 발언했습니다. 캐나다는 유럽 동맹과 함께 가야 한다고 했고 한국의 K9과 천무 패키지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그 결정에 확신이 있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고 테이블 주변 장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날 회의가 끝났을 때 나는 옳은 일을 했다는 감각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확신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독일은 수십 년 동안 나토의 기술 표준을 만들어온 나라였고 유럽 동맹과의 호환성은 단순한 무기 선택이 아니라 안보 철학의 문제였으며 나는 그 철학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나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신감이었는데 지금 이 벙커 안에서 그 자신감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그 순간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단 보고가 공식으로 올라온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총리실 긴급회의 소집 연락이 뒤따랐고 벙커 안장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 소란 속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비 대기 표시가 붉게 켜진 자주포들이 화면 위에서 그대로였는데 그 붉은 빛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어요. 붉은 표시가 장비 결함을 나타내는 기호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 순간 다른 무언가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브래들리가 다시 나타난 건 벙커 안이 정리되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는 나를 보며 말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이번엔 무전이 아니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캐나다는 언제까지 독일을 믿을 생각이냐고 했어요. 말에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확인을 요구하는 질문이었는데 그 확인이 지금 이 벙커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브래들리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던 게 아니라 대답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 정리가 그 순간 되지 않았어요. 브래들리가 돌아섰습니다. 등을 보며 나는 반년 전 오타와 회의실에서 발언하던 내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는데 그때 그 확신이 지금 이 벙커 안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가 이상하게 피부로 느껴졌어요. 브래들리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그 감각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붉은 표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벙커 안 소란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정적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후방 장교가 꺼낸 그 한마디가 아직도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원래 한국정비센터가 맡기로 했던 구역이라는 말이었는데 나는 그 말을 떠올리면서 반년 전 오타와에서 내가 무시했던 서류 묶음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두껍지 않았어요. 한국 측 제안서였는데 가격과 사거리 항목만 훑고 덮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더 있었는지를 나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훈련장 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하 35도의 알버타 밤이 벙커벽 너머에서 고요하게 깔려 있었고 화면 위 붉은 표시들은 꺼지지 않았으며 후방 장교의 목소리가 아직도 벙커 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오타와로 돌아오는 군용기 안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알버타의 밤이 아직 눈 안에 남아있었고 벙커 안 붉은 표시들이 자꾸 시야 가장자리에서 겹쳐졌어요. 브래들리의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언제까지 독일을 믿을 생각이냐는 그 말이 기내 진동 속에서 이상하게 선명하게 살아있었는데 나는 그 말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지만 떠올리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말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국방부 지하 회의실로 들어선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 보고서 묶음들이 쌓여 있었으며 장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알버타 벙커와 다를 게 없었어요. 소란스럽지 않았는데 조용하지도 않았고 뭔가를 정리하려는 사람들과 뭔가를 덮으려는 사람들이 같은 공기를 나눠 마시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독일 측 연락관이 먼저 말했어요. 공급 일정은 유지되지만 유럽 안보 상황 때문에 일부 생산 순서가 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는데 목소리가 안정적이었고 표현이 정돈되어 있었으며 서류를 펼치는 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관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나도 반년 전이었다면 그 고개 끄덕임에 함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불편하게 걸렸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의 얼굴은 달랐어요. 훈련 중단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독일 측 설명을 듣는 동안 표정이 바뀌지 않는 게 오히려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얼굴들을 보면서 이 회의실 안에 두 개의 현실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는 서류 위의 현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알버타 벙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속의 현실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첫 번째 현실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나는 자리에 남았어요. 테이블 위 서류 묶음들을 정리하는 척 앉아 있었는데 사실은 한 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반년 전 입찰 당시 제출됐던 한국 측 원본 제안서였어요. 담당 실무관에게 요청하자 잠시 후 낡은 파일 박스 하나가 들어왔는데 먼지가 앉아 있었고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으며 한 번도 다시 열려본 적 없는 물건의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어요. 처음 몇 페이지는 내가 기억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가격 비교표가 있었고 사거리 데이터가 있었으며 생산 일정이 요약되어 있었는데 나는 반년 전 이것만 보고 덮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페이지가 더 있었습니다. 분량이 상당했는데 탭이 붙어 있었고 색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지도가 포함된 섹션이 있었어요. 나는 그 페이지들을 보면서 손이 잠깐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북극형 계량안이라는 제목 아래 영하 40도 환경에서의 시동 시험 데이터가 담겨 있었는데 수치가 구체적이었고 시험 조건이 상세했으며 알버타 훈련장 환경과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섹션에는 현지 탄약 공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북부 지역 지도 위에 부지 후보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물류 연결 경로가 그려져 있었으며 운영 인력 양성 계획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지도를 보면서 이게 무기를 파는 제안서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포병학교 설립 섹션이 나왔을 때 그 감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캐나다 기술자 양성 커리큘럼이 있었고 한국 교관 파견 계획이 있었으며 혹한기 포격 교리를 캐나다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까지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건 수년 동안 이 나라의 포병 체계 전체를 다시 세우려 한 사람의 작업이었습니다. 철도 기반 보급망 구축 계획을 보는 순간 나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나 혼자였고 형광등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으며 테이블 위 다른 서류 묶음들은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나는 다시 파일을 봤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찾았어요. 반년 전 국방위원회에 올라갔던 그 보고서였는데 펼치자마자 이상한 점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과 사거리만 남아 있었어요. 북극형 계량안도 없었고 현지 탄약 공장 계획도 없었으며 포병학교 설립안도 없었고 철도 보급망 구상도 없었는데 내가 방금 읽은 그 모든 내용이 최종 보고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부속 문서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어요. 나는 그 두 서류를 번갈아 봤습니다. 원본 제안서와 최종 보고서가 같은 입찰의 결과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쪽은 캐나다 포병의 미래를 다시 설계한 문서였고 다른 쪽은 숫자 몇 개만 남긴 껍데기였는데 국방위원회에서 우리가 판단한 건 그 껍데기였습니다. 나는 문서 말미를 확인했어요.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에 담당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포병 자립 계획 책임자 이강윤 준장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몇 달 전거제에서 봤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살아났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독일 대표단이 회의실을 지키고 있을 때 이강윤은 낡은 군화를 신고 직접 시험장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말이 많지 않았고 설명이 화려하지 않았으며 우리를 설득하려는 태도가 없었는데 나는 그때 그것을 준비가 부족한 탓으로 읽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그가 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캐나다군이 북극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저희는 이미 분석을 마쳤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영업용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손에 들고 있으니 그 말이 달리 들렸어요. 분석을 마쳤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거였는데 그걸 내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어요. 나는 파일을 덮지 않은 채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반년 전 이 서류를 손에 들었다면 오늘 알버타 벙커 안 풍경이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떨치려 했는데 떨쳐지지 않았어요. 부속 문서가 사라진 경위를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먼저 이강윤에게 전화를 넣어야 한다는 감각이 손끝에서 먼저 왔습니다. 거제를 처음 방문했던 건 반년도 더 전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기억을 오타와 국방부 지하 기록 보관실에서 부속 문서를 뒤지는 동안 계속 떠올리고 있었는데 손은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만 시선이 자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거제 조선소앞 주차장에서 독일 대표단 차량이 줄지어 서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차량이 깨끗했고 양복이 정돈되어 있었으며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두껍고 인쇄 상태가 선명했는데 나는 그 첫인상에서 이미 어느 쪽이 더 준비된 쪽인지를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판단이 의식적이지 않았다는 게 지금 돌아보면 더 불편하게 걸립니다. 입찰 당시 회의실 풍경이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살아났어요. 독일 대표단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는데 화면이 크고 자료가 매끄러웠으며 나토 연계 표준이라는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유럽 동맹 체계와의 호환성을 강조할 때마다 테이블 주변 캐나다 측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그 흐름 속에 있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토 표준은 중요했고 유럽 동맹과의 연계는 실질적인 안보 가치가 있었으며 나는 그 논리가 옳다고 믿었어요. 한국 대표단이 자리에 앉은 건 독일 발표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이강윤이 들어왔는데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정장이 아니었고 서류 가방도 없었으며 발표 화면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쪽이 약자라는 감각이 공기 속에 깔렸는데 그 감각이 어디서 왔는지 그때는 따지지 않았어요. 이강윤이 꺼낸 첫 자료는 지도였습니다. 알버타 철도망이 그려진 지도였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선이 가늘어졌고 군사기지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그 위에 보급 경로가 겹쳐져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색이 단순했고 설명이 짧았으며 수치를 강조하는 대신 경로를 보여주는 방식이었는데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 이게 캐나다 북부 지형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의 지도라는 걸 느꼈어요. 그 느낌을 그때는 흘려보냈습니다. 북극 기지 지도가 나왔을 때 나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 시선을 낮추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결론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발표를 듣고 있었는데 그 기울어짐을 내가 의식하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지금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회의가 중반쯤 됐을 때 나는 공개 발언을 했어요. 캐나다 안보를 30년 동안 맡길 나라는 유럽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고 표현이 명확했으며 테이블 주변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독일 대표단 쪽에서 미세한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으며 나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이 말이 옳다는 확인을 받은 것 같은 감각이 들었어요. 이강윤은 그 발언이 나오는 동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시에는 포기했거나 체념한 것으로 읽었는데 지금 기록 보관실에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표정 없음이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다는 게 이제는 이상하게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 동안 이강윤이 다가왔어요. 나는 서류를 챙기면서 그쪽을 보지 않았는데 그가 옆에 서자 어쩔 수 없이 시선이 갔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캐나다군이 북극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저희는 이미 분석을 마쳤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속도가 일정했으며 설득하려는 톤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놓아두는 방식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손이 멈췄다가 다시 서류를 챙겼습니다. 영업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꺼내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약을 놓쳤을 때 던지는 종류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나가는 걸 봤는데 군화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지는 걸 들으면서 나는 이미 다음 일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기억이 기록 보관실 형광등 아래에서 이상하게 다른 무게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독일 대표단의 화려한 발표 화면과 이강윤이 펼쳤던 단순한 지도가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였는데 그 두 장면이 지금은 같은 무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화면의 크기와 서류의 두께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강윤이 펼친 지도 위에는 알버타 북단 기지 좌표들이 찍혀 있었고 그 좌표들이 지금 훈련이 멈춰 선 바로 그 지점들이었어요. 독일 측이 갑작스럽게 추가 예산을 요청해 온 건 기록 보관실에서 나온 그날 오후였습니다. 문서로 전달됐는데 분량이 많지 않았고 표현이 정중했으며 이유가 유럽 안보 상황 변화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8달 연기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알버타 벙커 안정비 참모의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가 이 문서 위에 겹쳐지면서 이상하게 연결되는 게 있었어요. 독일이 처음 약속한 일정과 지금 요청하는 조정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캐나다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반년 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따지는 건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믿었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큼은 그 순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기록 보관실 창밖으로 오타와의 늦은 오후가 깔리고 있었어요. 나는 이강윤의 이름이 적힌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캐나다군이 북극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분석을 마쳤다고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영업용 수사로 들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걸렸어요. 기록 보관실을 다시 찾은 건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나는 독일 측 추가 예산 요청 문서를 상부에 전달하고 나서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눈을 감으면 알버타 벙커 화면 위 붉은 표시들이 떠올랐고 이강윤이 펼쳤던 지도가 겹쳐졌으며 부속 문서가 통째로 사라진 최종 보고서가 그 위에 다시 얹혔어요. 새 장면이 반복되는 동안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통점의 이름을 입 밖에 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기록 보관실 담당 실무관은 내가 두 번째로 나타나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서류를 건넸는데 이번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그 머뭇거림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아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서 고르고 있다는 게 표정에서 읽혔어요. 나는 부속서 H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관이 잠깐 눈을 내렸다가 들었어요. 그 동작이 짧았는데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해당 문서가 열람 제한 구역에 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설명이 짧았으며 이유를 덧붙이지 않았어요. 나는 접근 권한을 제시했습니다. 실무관이 다시 잠깐 멈추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기다리는 동안 기록 보관실 특유의 냄새가 났는데 오래된 종이 냄새였고 그 안에 냉방 공기가 섞여 있었으며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무관이 들고 나온 건 예상보다 얇은 파일이었어요. 표지에 부속서 H라고 적혀 있었는데 모서리가 접혀 있었고 표지 한쪽에 열람 일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파일을 받아들기 전에 열람 일지를 먼저 봤어요. 날짜들이 찍혀 있었는데 마지막 열람 날짜가 눈에 걸렸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국방위원회에 제출되기 사흘 전이었어요. 나는 그 날짜를 보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는데 그 감각을 의식하면서도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달랐어요. 제안서 본문에서 봤던 내용들이 여기서는 훨씬 구체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K9 생산 라인 구축 계획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단계마다 캐나다 측 참여 비율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운용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시점까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설계를 읽으면서 이게 무기 수출 계획이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캐나다 기술자 양성 과정 섹션이 나왔을 때 그 감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커리큘럼이 구체적이었는데 이론 과정과 현장 실습이 구분되어 있었고 한국 교관이 파견되는 시기와 캐나다 자체 교관이 양성되는 시기가 단계적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마지막 단계에는 한국 교관 없이 캐나다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영하 40도 환경 시험 데이터 섹션에서 나는 잠깐 페이지 넘기는 손을 멈췄습니다.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수치가 실제 알버타 훈련 환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영하 35도에서의 시동 성공률이 있었고 연속 사격 이후 냉각 시간이 있었으며 철도 수송 중 진동에 따른 부품 내구성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데이터들이 알버타 훈련장 조건을 직접 가정하고 작성됐다는 게 읽혔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강윤이 거제 회의실에서 꺼냈던 지도를 떠올렸어요. 알버타 북단 기지 좌표들이 찍혀있던 그 지도였는데 이 데이터들이 그 지도와 같은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천무 북극형 계량안이 나온 건 파일 중반이었어요. 표준 사양과 북극형 계량 사양이 나란히 적혀 있었는데 차이가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니라 운용 방식 전체였습니다. 혹한 환경에서 포탄 장전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수정됐는지가 적혀 있었으며 이 계량안을 적용했을 때 알버타 훈련장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페이지를 읽으면서 알버타 벙커에서 멈춰선 자주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자주포들이 겪었던 문제가 이 계량안이 해결하려 했던 문제와 정확히 겹쳐졌는데 그 겹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탄약 공장 위치 섹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캐나다 북부 지역 지도 위에 후보지 3곳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 후보지마다 기존 철도망과의 연결거리가 적혀 있었으며 연간 생산 가능 물량이 훈련 수요와 연계되어 계산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지도를 보면서 이 계획이 완성됐을 때 캐나다가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독일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달랐어요. 독일은 무기를 팔고 있었는데 이강유는 체계를 심으려 했다는 차이가 이 파일 안에서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파일 뒤쪽에서 나왔어요. 이 계획 대부분이 이미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는 내용이었는데 독일 계약 발표 직후 폴란드와 중동 국가들이 유사한 패키지를 계약했다는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를 위해 설계된 북극형 개량안이 폴란드 동부 국경 환경에 맞게 조정되어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는 내용이었는데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날짜가 우리가 독일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거의 붙어 있었어요. 나는 그 날짜를 보면서 파일을 덮으려다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남아 있었어요. 사진이었는데 흑백이었고 오래됐으며 인화 상태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젊은 군인이 포 앞에 서 있었는데 배경이 눈 덮인 훈련장이었고 군복에 낯선 표식이 있었어요. 나는 그 사진을 가까이 당겨봤습니다.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는데 장소가 캐나다 포병학교였어요. 나는 사진 속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젊었지만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거제 회의실에서 작업복을 입고 지도를 펼쳤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무시했던 그 한국인이 수십 년 전 캐나다에서 포병 교리를 배웠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사진 한 장 위에 선명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강윤이 캐나다를 위해 이 계획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어떤 시간이 담겨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가격표 하나로 정리해버렸다는 사실이 기록 보관실 냉기 속에서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독일 측 추가 일정 조정 통보가 두 번째로 들어온 건 부속서 H를 읽고 나서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나는 국방부 집무실에서 그 문서를 받아들었는데 첫 번째 통보와 표현이 거의 같았고 이유도 같았으며 달라진 건 연기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것 뿐이었어요. 나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로 읽을 때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첫 번째 통보가 왔을 때는 유럽 안보 상황이라는 이유를 납득했는데 두 번째가 같은 이유로 오는 순간 그 이유가 아니라 패턴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공식 채널로 이강윤에게 연락을 넣은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오래된 연락처였는데 거제 방문 당시 명함에 적힌 번호였고 사용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수첩 뒤쪽에 끼워뒀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번호를 누르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확히 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협력을 요청하는 건지 사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확인을 하는 건지 전화를 거는 손이 어느 쪽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이강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낮았고 처음부터 안정적이었으며 오래 기다렸다는 기색도 없었고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받았어요. 나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독일 공급 일정이 2차례 조정됐고 알버타 훈련이 중단됐으며 북극 방어 공백이 실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이강윤이 듣고 있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고 맞장구를 치지도 않았으며 그냥 듣고 있었는데 그 듣는 방식이 이상하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내가 말을 마치자 이강윤이 말했습니다. 캐나다를 위해 준비했던 생산 슬롯과 기술 인력 대부분이 이미 배정됐다고 했어요. 폴란드와 사우디, 루마니아라는 이름이 차례로 나왔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속도가 일정했으며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유감이라는 감정도 없었고 그렇다고 냉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놓아두는 방식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맹 관계를 언급하려다 멈췄어요. 경제적 이익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 말들이 지금 이 통화에서 어떤 무게를 가질 수 있는지 따졌는데 가질 수 있는 무게가 없었어요. 이강윤이 먼저 약속한 나라들의 순서를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거절이 아니라 설명이었습니다. 비난이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걸렸는데 화를 내거나 따지는 상대라면 맞설 수 있었는데 이 담담함 앞에서는 맞설 방향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집무실 안이 조용했어요. 냉방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고 창밖으로 오타와의 늦은 밤이 내려앉아 있었으며 책상 위 독일 측 통보 문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보면서 이강윤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가라앉지 않는 걸 느꼈어요. 이미 배정됐다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짧았는데 그 짧음 안에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제 CCTV 기록을 요청한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어요. 군 정보 채널을 통한 요청이었는데 절차가 까다로웠고 시간이 걸렸으며 나는 기다리는 동안 이게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요청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기록이 도착한 건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집무실에서 혼자 화면을 열었어요. 거제 조선소 외부구역 영상이었는데 화질이 고르지 않았고 각도가 낮았으며 새벽 시간대라 빛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그 영상을 배속으로 돌리다가 특정 시점에서 멈췄어요. 독일 계약 발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컨테이너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크기가 상당했는데 크레인이 한 번에 하나씩 들어올리고 있었고 지게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작업 속도가 빨랐습니다. 나는 그 장면 자체보다 컨테이너 옆면을 봤어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영상을 확대하자 보였습니다. 측면에 표시가 있었는데 그 표시 위에 무언가가 더 씌워져 있었어요. 나는 그 부분을 더 당겨봤습니다. 더 씌워진 것 아래에 원래 표시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캐나다를 가리키는 표기였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캐나다 표시를 지운 채 다른 선적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새벽이었고 빠른 속도였으며 수십 개였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세려다 멈췄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성 직전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캐나다가 선택하기를 기다리며 준비해뒀던 것들이 계약 발표 다음 날 새벽에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이 준비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상을 정지시키고 화면을 봤어요. 새벽빛 속에서 크레인이 멈춘 채 컨테이너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측면에 덧씌워진 표시가 화면 안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부속서 H에서 읽었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단계별 생산 계획이었고 캐나다 기술자 양성 커리큘럼이었으며 알버타 북단 탄약 공장 후보지가 찍힌 지도였는데 그 모든 것이 이 컨테이너들 안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다른 나라의 이름을 달고 다른 항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집무실 냉방 소리가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이강윤이 전화해서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캐나다가 잃은 것은 계약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화면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사라진 새벽 이후 캐나다가 잃은 건 완성 직전이었던 미래였는데 그 미래가 다른 나라 항구에 이미 도착해 있다는 사실이 화면 속 정지된 크레인 위에서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어요. 거제를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이강윤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독일 대표단이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져 있었으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강윤은 그 공간 안에서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작업복이었어요. 낡은 군화였고 서류 가방이 없었으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처럼 자리를 확인하고 앉는 대신 창가 쪽으로 먼저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때 그 동작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회의에 익숙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지금 기록 보관실에서 그 새벽 영상을 본 다음 날 나는 거제 방문 당시 기억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회의실 안장면들이 순서대로 떠올랐는데 이번엔 이강윤이 있던 자리가 먼저 보였어요. 창가 쪽이었는데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그는 그 빛 속에서 자료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지도였어요. 알버타 철도망이 그려진 것이었는데 나는 그때 그 지도를 테이블 너머에서 흘깃 보고 시선을 돌렸었습니다. 독일 대표단 쪽으로 시선이 갔는데 그쪽 화면이 더 크고 선명했으니까요. 그 선택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게 불편했어요. 회의 중반 한 장교가 이강윤에게 물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캐나다 사업에 공을 들이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질문한 장교의 톤이 진지한 것과
가벼운 것 사이 어딘가였어요. 나는 그 질문이 나오는 걸 들으면서 이강윤이 어떻게 대답할지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업 담당자가 할 법한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강윤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대답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꺼낼 방법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캐나다 포병학교에서 혹한기 포격 훈련을 배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속도가 일정했으며 자랑하는 톤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신용을 했는데 사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순간엔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강윤이 말을 이었어요. 캐나다가 언젠가 북극 전력을 재건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목소리 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같은 목소리였는데 그 일정함이 이 말을 예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확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K9과 천물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설계했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서류를 넘기는 척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렸어요. 하나의 체계라는 표현이 너무 큰 것처럼 느껴졌고 캐나다 북극 전력 재건이라는 말이 영업 언어처럼 들렸으며 나는 그 말을 흘려보내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기억을 되짚으면서 나는 그때 내가 무엇을 흘려보냈는지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 동안 이강윤이 시험장 쪽으로 우리를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회의실에 남아 추가 논의를 이어갔는데 나는 잠깐 고민하다가 따라갔어요.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갔습니다. 시험장은 조선소 외곽이었어요. 이동하는 동안 이강윤은 말이 없었는데 걸음이 망설이지 않았고 경로를 확인하는 동작이 없었으며 이 길을 여러 번 걸어본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르면서 작업복 등을 보고 있었는데 회의실 안 독일 대표단의 정장 차림이 자꾸 겹쳐졌어요. 두 가지 차림이 같은 사업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게 그때는 한쪽이 더 진지해 보이는 것처럼 읽혔는데 지금은 어느 쪽이 더 오래 준비한 쪽인지가 다르게 읽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자 K9이 세워져 있었어요. 실내였는데 넓었고 천장이 높았으며 조명이 차가운 색이었습니다. 이강윤이 차체 옆으로 걸어가더니 손을 올렸는데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손이었어요. 그는 이 차량이 영하 40도 시동시험을 마쳤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차체를 두드리지도 않았고 강조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차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수치를 물어봤어요. 시동 성공률이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이강윤이 숫자를 댔습니다. 숫자가 높았는데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랑스러운 수치를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고 그냥 그게 사실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적으면서 독일 측 자료에 비슷한 항목을 머릿속에서 찾아봤어요. 찾아지긴 했는데 알버타 환경을 직접 가정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를 그때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였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요. 시험장을 나오면서 동행했던 한 장교가 이강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캐나다 사업에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느냐고. 이번엔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이강윤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포는 강철이 만들지만 포병은 시간이 만든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앞을 보면서 했으며 장교를 향해 하는 말이라기보다 그냥 혼자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시험장 출구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이강윤의 낡은 군화 소리가 바닥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으며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음 일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흘려보낸 거였어요. 지금 집무실에서 새벽 영상의 정지 화면을 보면서 그 말을 다시 떠올리는데 이번엔 흘려지지 않았습니다. 포병은 시간이 만든다는 말이 거제 시험장 출구에서 하던 말이 아니라 캐나다 포병학교 훈련장에서 시작된 말이었다는 게 이제는 읽혔어요. 이강윤이 그 학교에서 배웠고 그 배움이 이 체계를 설계하는 데 들어갔으며 그 설계가 캐나다를 향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영업 언어로 읽고 덮었습니다. 집무실 냉방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화면 속 크레인은 여전히 정지해 있었는데 컨테이너 측면에 지워진 표시가 그 안에서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독일 계약 발표, 다음 날 새벽에 거제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정작 그 전날까지
이강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그때 내가 전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오래 걸렸어요. 나토 최후 통첩이 도착한 건 이강윤과 통화하고 나서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나는 총리실 긴급회의 소집 연락을 받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데 복도 공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냉방이 과하게 가동되고 있었고 행정 직원들의 걸음이 빨랐으며 회의실 앞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 숫자가 이 회의가 어떤 종류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독일 측 연락관과 미국 측 대표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한국 측 자리도 있었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빈자리를 보면서 잠깐 멈췄어요. 초대가 됐는데 아직 오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는데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 눈에 걸렸습니다. 총리가 들어오고 나서 회의가 시작됐어요. 나토 보고서가 먼저 제시됐는데 내용이 길지 않았습니다. 북극 방어 공백이 동맹 전체의 취약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캐나다가 지상 화력 체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 공동방어, 의무 이행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으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어요. 목소리 없이 문서로 전달된 말이었는데 그 문서가 회의실 안에서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독일 측 연락관이 먼저 말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말을 시작하는 방식을 보면서 이미 결론을 알 것 같은 감각이 들었는데 그 감각이 맞았습니다. 계약은 유효하지만 유럽 우선 배정 원칙을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표현이 정중했고 설명이 논리적이었으며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는 방식이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두 번째 통보 문서가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같은 말이었어요. 형태만 다를 뿐이었는데 이번엔 회의실 안에서 얼굴을 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뒤를 이었어요. 톤이 달랐는데 독일보다 직접적이었습니다. 캐나다가 독자적인 포병 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북극 공동방어에서 캐나다의 역할이 재검토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재검토라는 단어가 회의실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는데 그 단어가 외교적 표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 담긴 의미가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총리가 두 발언을 듣고 나서 잠깐 침묵했어요.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총리의 시선이 테이블 위 서류 묶음에 내려가 있다는 걸 봤는데 그 시선이 답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떤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올 때 군 정보국 보고서가 전달됐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걷다가 멈췄어요. 폴란드 국경에서 한국산 K9과 천무가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운용체계 상당수가 원래 캐나다를 위해 설계됐던 모델이라는 내용이 뒤따랐어요. 나는 그 문장을 두 번 읽었습니다. 캐나다를 위해 설계됐던 모델이라는 표현이었는데 한 번 읽고 나서 손이 잠깐 멈췄고 두 번 읽고 나서 봉투를 덮었어요. 덮고 나서도 그 문장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총리실로 돌아간 건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나서였어요. 나는 총리에게 한국행을 자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움직이겠다고 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목소리가 평소와 같은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총리가 잠깐 나를 봤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는데 승인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눈빛이었어요.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은 동작이었는데 그 짧음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면서 나는 이강윤의 명함을 찾았어요. 거제 방문 당시 받았던 것이었는데 수첩 뒤쪽에 끼워져 있었고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으며 전화번호 아래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직함을 보면서 이 명함을 처음 받았을 때 어디에 넣었는지를 떠올렸어요. 서류 가방 안쪽 주머니였는데 돌아오자마자 수첩 뒤로 옮겼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가는 자리였어요. 공항 활주로에 선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바람이 있었는데 오타와의 찬 공기가 활주로를 따라 길게 흘렀고 전용기 엔진이 낮게 울리기 시작했으며 수행원들이 짐을 옮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활주로 바람 속에서 명함 모서리가 흔들렸는데 나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눌러 고정했어요. 이강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직함이 적혀 있었으며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캐나다 포병학교에서 혹한기 교리를 배운 이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방향으로 써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군 정보국 보고서가 머릿속에서 다시 펼쳐졌어요. 폴란드 국경에서 실사격 훈련을 마친 그 체계가 캐나다를 위해 설계됐던 모델이라는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과 손안의 명암이 이상하게 같은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거래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 전 캐나다 포병학교 훈련장에서 시작된 어떤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폴란드 국경 실사격 훈련장 위에서 다른 나라의 포소리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명암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활주로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고 오타와의 아침이 차가웠으며 전용기 트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발을 내딛기 전에 잠깐 뒤를 돌아봤어요. 활주로 너머로 오타와 시내가 흐릿하게 보였는데 그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내가 반년 전 그 회의실에서 발언했던 도시였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도시가 그 발언과 함께 뒤에 남겨지는 것 같았어요. 거제에 도착한 건 오타와를 떠난 지 하루가 지나서였습니다. 나는 공항에서 차에 오르는 동안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펼쳐지는 걸 봤는데 한국의 겨울이 오타와와 다른 종류의 차가움이었어요. 습기가 섞여 있었고 바람 방향이 달랐으며 항구 냄새가 공기 속에 깔려 있었는데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활주로에서 손에 쥐었던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재킷 안주머니 안에 있었는데 그걸 확인하려다 멈췄어요. 확인하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총리실 지시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읽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독일 계약을 흔들어서는 안 되며 한국에는 단순 기술 자문만 요청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읽을수록 이 지시가 무엇을 보호하려는 건지가 불분명했어요. 계약을 보호하려는 건지 체면을 보호하려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 불분명함이 거제 항구 냄새 속에서 이상하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나토 내부 보고서가 기내에서 전달된 건 착륙 2시간 전이었어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유럽 각국이 독일산 포병 체계를 우선 배정받으면서 캐나다의 전력 공백이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는데 5년이라는 숫자가 기내 진동 속에서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숫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5년 동안 북극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캐나다가 무엇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는데 보고서 안에 그 대답이 없었어요. 이강윤을 만난 건 거제 조선소 인근 회의실이었습니다. 건물이 크지 않았고 입구가 수수했으며 안내 표시가 없었는데 이강윤이 입구에 서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반년 전 거제 방문 때와 같은 차림이었는데 그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게 눈에 걸렸어요. 나는 그와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단단했고 악수가 짧았으며 반갑다는 말이 없었는데 그 없음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강윤이 먼저 앉으며 그쪽으로 손을 올렸는데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그 서류가 생산 일정표라는 걸 봤어요. 나는 먼저 말했습니다. 북극 방어망 재건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을 시작하면서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협력이라는 단어가 반년 전 내가 했던 선택과 지금 이 자리 사이에서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는데 그걸 알면서도 다른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강윤이 듣고 있었어요. 내가 말하는 동안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는데 그 시선이 무례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듣고 있다는 걸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내가 말을 마치자 이강윤이 생산 일정표를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봤어요. 날짜들이 있었고 국가 이름들이 있었으며 각 항목마다 배정 수량이 적혀 있었는데 캐나다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강윤이 말했어요. 캐나다를 위해 준비했던 생산 슬롯이 이미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말하는 방식이 전화에서와 같았습니다. 사실을 놓아두는 방식이었어요. 나는 동맹 관계를 꺼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오랜 협력 관계에 있다는 말이었는데 말하면서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이강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정표를 다시 가리키며 말했는데 이미 약속한 국가들의 순서를 바꾸는 건 그 나라들과의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낮았고 감정이 실리지 않았으며 나를 향한 말이면서도
나를 향한 것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원칙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그 원칙이 지금 나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경제적 이익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말이 나오려는 걸 느끼면서 멈췄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강윤이 그 침묵을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고 어색해하지 않았으며 침묵이 대화의 일부인 것처럼 앉아 있었는데 나는 그 앉아있는 방식이 이 사람이 오래 기다려본 사람이라는 걸 말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강윤이 먼저 말한 건 그 침묵이 한참 지나서였어요. 포병학교 교관과 정비 전문가를 먼저 파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비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뜻이었는데 그 말이 거제 시험장에서 했던 말과 이어지는 걸 느꼈어요. 포병은 시간이 만든다고 했던 말이었는데 그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의 형태로 다시 나왔습니다. 나는 그 제안을 듣는 동안 총리실 지시가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단순 기술 자문만 요청하라는 말이었는데 이강윤이 제안하는 것이 기술 자문인지 아닌지 그 경계가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건지도 알 수 없었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거제 항구가 보였습니다.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선박들이 정박해 있었으며 그 사이로 컨테이너들이 이동하는 게 보였는데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몇 주 전 집무실 화면에서 봤던 새벽 영상을 떠올렸어요. 같은 풍경이었는데 다른 시간이었고 다른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강윤이 일어섰어요. 차를 한 잔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회의실을 나가기 전에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따라 같은 방향을 봤는데 이강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크레인이었는지 선박이었는지 아니면 더 먼 곳이었는지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이 항구 너머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방을 나가고 나서 나는 혼자 생산 일정표를 다시 봤어요. 캐나다 이름이 없는 일정표였는데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는지는 페이지 여백을 보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채워져 있어야 할 줄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줄이 없는 형태였는데 그 없음이 이상하게 눈에 걸렸어요. 이강윤이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에 놓는 소리가 났는데 나는 일정표에서 눈을 들었어요. 그는 자리에 앉으며 다시 서류 쪽으로 시선을 뒀는데 내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계약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한다고 했어요.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혼자 울렸는데 이강윤은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거제 항구의 크레인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아래로 컨테이너들이 이동하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속도 안에 캐나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강윤이 시험장으로 가자고 한 건 다음 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숙소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항구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기계 소리가 밤새 깔려 있었고 생산 일정표 위에 없던 캐나다 이름이 자꾸 눈꺼풀 안쪽에서 떠올랐으며 총리실 지시가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단순 기술 자문만 요청하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과 이강윤이 어제 꺼냈던 포병학교 교관 파견 제안 사이의 거리가 밤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이강윤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말이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으며 거제의 이른 새벽 공기가 차창 틈으로 얇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봤는데 항구를 벗어나자 도로가 낮은 구릉 사이로 이어졌고 양쪽으로 겨울 풀들이 서 있었으며 하늘이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아서 공기 색깔이 희끄무레했어요. 이강윤이 핸들을 잡은 손이 규칙적이었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 손이 망설이지 않았는데 이 길을 여러 번 왔다는 게 그 손에서 읽혔어요. 시험장은 거제 외곽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대형 철제 문이 열리고 있었는데 경비원이 이강윤을 보자마자 별다른 확인 없이 통과시켰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강윤이 이 시험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생각했는데 작업복 차림과 낡은 군화와 별도의 수행원 없이 직접 운전하는 방식이 그 위치와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험장 안으로 들어서자 넓었어요. 활주로만 한 공간이었는데 천장이 높았고 조명이 차가운 색이었으며 냉기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냉기를 발바닥으로 느끼면서 안쪽을 봤어요. 천무 차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K9이 있었는데
두 차량 모두 표준 사양과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는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차이를 눈으로 찾았는데 찾기 전에 이강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혹한기 개조형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설명을 이어가지 않았으며 그 말 한마디를 놓아두는 방식이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K9 차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차체 옆면에 영어 표기가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봤는데 처음에는 정비 표시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표기 방식이 한국군 표준과 달랐는데 캐나다 북부 기지 배치를 가정한 운용 메모였습니다. 나는 그 영어 표기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글자들이 선명했는데 지워진 흔적이 없었고 덮어 쓴 흔적도 없었으며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강윤이 내 옆으로 왔어요. 그는 이 차량이 캐나다 북부 기지 배치를 위해 설계된 시험 차량이었다고 했는데 말하는 방식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차량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었는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나는 차체를 따라 걸었어요. 앞쪽에서 뒤쪽까지 걸으면서 각 부분을 봤는데 이강윤이 옆에서 함께 걸으며 각 부분이 표준 사양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했습니다. 영하 40도 시동 시험을 마쳤다고 했고 철도 수송용 차축이 개조됐다고 했으며 북극 기지용 난방 시스템이 탑재됐다고 했는데 하나씩 나올 때마다 부속서 H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문서 안에서 글자로 읽었던 것들이 지금 이 시험장 안에서 차체 위에 붙어 있었는데 그 차이가 이상하게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천무 쪽으로 이동했을 때 이강윤이 사격 통제 패널을 열었어요. 내부가 보였는데 표준 사양과 배치가 달랐습니다. 혹한 환경에서 장갑을 낀 상태로 조작할 수 있도록 버튼 크기와 간격이 조정됐다고 했는데 나는 그 버튼들을 보면서 알버타 벙커에서 손이 멈췄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영하 35도에서 정비대기 상태로 전환됐던 자주포들이었는데 그 자주포들이 겪었던 문제와 지금 이 패널 안에 있는 해결책이 같은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강윤에게 이 모든 것이 언제 완성됐냐고 물었어요. 그는 독일 계약 발표 며칠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달라지지 않음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계약 발표 며칠 전에 완성됐다는 건 발표가 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다는 뜻이었는데 그 시점을 이강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게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차량 옆면의 영어 표기를 다시 봤어요. 지워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독일 계약 발표 다음 날 새벽 컨테이너들이 다른 이름을 달고 나갔던 그 시간에도 이 차량은 이 시험장 안에 남아 있었는데 남겨진 이유가 보내진 것들과 달랐어요. 이강윤이 말했습니다. 계획이 중단됐을 때 다른 나라로 보낸 것들과 이 차량은 구분해야 한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로 넘어간 것들은 수정을 거쳤지만 이 차량은 원형 그대로 여기 있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원형이라는 단어를 되새겼습니다. 캐나다를 위해 설계된 원형이 이 시험장 안에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남아있는 이유를 이강윤이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물어보려다 멈췄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당장 듣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 순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시험장 안이 조용했습니다. 냉기가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천장 조명이 차가운 빛으로 두 차량을 비추고 있었으며 이강윤은 천무 패널을 다시 닫으며 그 차량 옆에 서 있었어요. 나는 차체 위 영어 표기를 보다가 이강윤을 봤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낡은 군화였으며 이 시험장 안에서 이 차량들 옆에 서 있는 모습이 회의실 안에서 지도를 펼치던 모습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같음이 지금에서야 다른 의미로 읽혔어요. 나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총리실 지시와 다른 방향이었는데 쓰기 시작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전면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는데 비밀 보고서였고 수신인이 제한적이었으며 나는 첫 문장을 쓰면서 이 보고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는 것과 쓰는 것 사이에서 고를 수 있는 자리가 이미 지나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험장 안 천무 패널 위 버튼들이 머릿속에서 가라앉지 않았고 차체 옆면의 영어 표기가 눈 안에 남아 있었으며 이강윤이 원형이라고 했던 그 말이 보고서 첫 문장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거제의 밤이 내려앉아 있었고
항구 쪽에서 낮은 기계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 보고서가 오타와에 도착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를 생각하려다 멈췄어요. 생각하기 전에 써야 했고 다 쓰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차량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오타와로 보낸 건 거제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나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잠깐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파일이 전송됐다는 표시가 뜨는 순간 이상하게 손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총리실 지시와 다른 방향의 보고서였는데 가벼워진다는 게 옳은 감각인지 틀린 감각인지 그 순간에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거제 항구의 밤이 깔려 있었고 크레인 불빛이 낮게 번지고 있었으며 기계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타와에서 이 보고서를 누가 먼저 열어볼지를 생각했어요. 생각하다가 멈췄습니다. 생각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북극에서 경고가 들어온 건 거제를 떠나 귀국하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위성통신으로 전달된 군정보 보고였는데 나는 좌석에서 그것을 받아들고 첫 줄을 읽는 순간 등받이에서 등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러시아 전략 폭격기 편대가 캐나다 북부 영공 인근까지 접근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접근 거리가 이전 사례들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영공 압박이 아니라 방어 공백을 탐색하는 비행 경로였다는 분석이 뒤따랐는데 그 분석이 알버타 훈련장 위치와 연결되는 순간 기내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는데 나는 그 흔들림 속에서 보고서를 계속 읽었어요. 나토가 즉각적인 지상 화력 증강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뒤에 있었는데 즉각적이라는 단어 아래에 캐나다가 보유한 현재 전력 목록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목록을 보면서 알버타 벙커 화면 위 붉은 표시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켜졌어요. 오타와 국방부 긴급회의 소집 연락이 착륙 1시간 전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연락을 받으면서 창밖을 봤는데 구름 아래로 캐나다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풍경이었는데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제에서 봤던 시험장과 차체 위, 영어 표기와 이강윤이 닫았던 천무 패널이 그 해안선 위에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국방부 회의실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고 표정들이 굳어 있었으며 테이블 위 서류 묶음들이 두꺼웠는데 그 두꺼움이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독일 측 연락관을 찾았습니다.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는데 표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드러났습니다. 합참의장이 먼저 말했어요. 러시아 폭격기 접근 경로와 캐나다 북부 방어 공백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는데 말이 길지 않았고 결론이 먼저였으며 뒤에 데이터가 따라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토 보고서에서 읽었던 5년이라는 숫자를 떠올렸어요. 그 숫자가 지금 이 회의실 안에서 다른 무게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독일 측 연락관이 말할 차례가 됐어요. 나는 그 사람이 자리에서 몸을 고쳐 앉는 걸 봤는데 그 동작이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장비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없다고 했어요. 이유가 같았습니다. 유럽 안보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표현이 더 명확했어요. 유럽 동맹국 우선이라는 말이 직접 나왔는데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이 말이 세 번째로 같은 이유로 나왔다는 것을 세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문서였고 두 번째는 회의실이었으며 세 번째는 긴급 상황이었는데 세 번 다 같은 이유였고 캐나다는 세 번 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국 측이 말을 이었는데 이번엔 압박이 더 직접적이었어요. 캐나다가 독자적인 포병 전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극 방어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것은 동맹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부담이라는 단어가 회의실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거제 회의실에서 이강윤이 밀어줬던 생산 일정표를 떠올렸어요. 캐나다 이름이 없던 그 일정표였는데 그 없음이 지금 이 회의실 안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총리실이 한국과의 재협상을 검토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이강윤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거제에서 돌아온 이후 처음이었는데 연결이 됐을 때
이강윤의 목소리가 전화에서와 같았어요. 낮았고 안정적이었으며 기다렸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러시아 폭격기 접근이 있었고 나토가 즉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긴급 구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말하면서 이 말이 거제 회의실에서 했던 말과 얼마나 다른지를 의식했습니다. 그때는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긴급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어요. 이강윤이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전화 너머의 침묵이었는데 거제 회의실에서의 침묵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기다리는 침묵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르는 침묵이었어요. 이강윤이 말했습니다. 주요 생산 슬롯이 해외에 배정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는데 전화에서 처음 들었던 말과 거제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과 같았어요. 세 번째로 같은 내용을 듣는 순간이었는데 이번엔 그 말이 처음 두 번보다 다르게 들렸습니다. 처음엔 거절로 들렸고 두 번째엔 사실로 들렸는데 세 번째엔 결과로 들렸어요. 캐나다가 선택했던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는데 그 결과가 지금 긴급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요청 앞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게 전화 너머 목소리에서 읽혔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온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정부가 한국의 북극형 포병 계획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나는 그 보도를 보면서 부속서 H가 어떤 경로로 언론에 전달됐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보도가 나간 이후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더 불안하게 걸렸는데 여론이 폭발하고 나서 상황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더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가는지가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국 명령이 들어온 건 보도가 퍼지기 시작한 직후였어요. 나는 짐을 챙기면서 이강윤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습니다. 연결이 됐을 때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처럼 말했는데 귀국한다는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뭔가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숙소 문을 두드린 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강윤이었는데 손에 지도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접힌 자국이 여러 번 생긴 지도였는데 크기가 컸고 종이가 두꺼웠으며 건네는 손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펼쳤어요. 캐나다 북부 전체가 담겨 있었는데 알버타부터 북극해 연안까지였고 기지 위치들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보급 경로가 그려져 있었고 탄약 공장 후보지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부속서 H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이 지도 위에 전부 올라와 있었는데 종이 위에 그려진 선들이 캐나다의 북극을 다시 세우는 설계도처럼 보였습니다. 이강윤이 말했어요. 우리가 준비했던 캐나다의 미래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덧붙이지 않았으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숙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지도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덮지 못했어요. 이강윤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군화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선들이 캐나다 북부를 가로질러 이어져 있었고 표시들이 정확한 위치에 찍혀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지도 위에만 있고 실제 캐나다 북극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종이의 무게 속에서 이상하게 오래 느껴졌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거제의 밤이 내려앉아 있었고 한국 크레인 불빛이 번지고 있었으며 나는 지도를 접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강윤의 명함이 있던 자리였는데 두 개가 같은 주머니 안에 들어갔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온 건 거제를 떠난 지 하루가 지나서였습니다. 나는 공항에서 국방부로 바로 이동했는데 재킷 안주머니 안에 이강윤의 명함과 지도가 함께 들어있었고 그 무게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가볍지 않았는데 무겁다는 표현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게 의식됐는데 그 의식이 국방부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동안 계속 따라왔어요. 청문회 소집 통보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나는 통보를 받으면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예상했다는 것과 준비가 됐다는 것은 달랐어요. 부속서 H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여론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야당이 조달 과정 전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으며 국방부 안에서도 책임 소재를 두고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움직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청문회 소집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은 의회 건물 안이었어요. 들어서는 순간 규모가 예상보다 컸는데 군 장성들이 앉아 있었고 장관들이 있었으며 기자석이 가득 찼고 방청석까지 사람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소리가 들렸는데
조용한 소리였어요. 조용한 소리가 많이 모이면 오히려 더 크게 들린다는 걸 그 자리에서 다시 알았습니다. 나는 증인석으로 걸어가면서 앞줄에 앉은 얼굴들을 봤어요. 조달 책임자들이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고 시선이 앞을 향하고 있었으며 나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증인석은 단상보다 낮은 위치였는데 그 낮음이 의도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됐어요. 위원장이 먼저 말했는데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 한국 측 포병 패키지가 최종 보고서에서 어떤 경위로 제외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정확했고 표현이 중립적이었으며 그 중립성이 이미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감추고 있었어요. 조달 책임자가 먼저 증언석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독일 계약이 당시 기준으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나토 표준 호환성을 강조했고 유럽 동맹 관계를 언급했으며 한국 측 제안이 검토됐지만 여러 요소를 종합한 결과라고 했는데 그 여러 요소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부속서 H가 마지막으로 열람된 날짜를 떠올렸어요. 최종 보고서 제출 사흘 전이었는데 그 날짜가 이 증언과 이상하게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이 끼어든 건 조달 책임자 증언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 의원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당기며 물었는데 한국 측 부속 문서가 최종 보고서에서 누락된 경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청문회장 안공기가 달라졌어요. 조용해진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나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 재킷 안주머니를 의식했습니다. 조달 책임자가 답했어요. 부속 문서는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핵심 비교 항목 중심으로 정리됐다고 했는데 그 정리라는 단어가 청문회장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기록 보관실에서 봤던 두 서류가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였어요. 원본 제안서와 최종 보고서였는데 정리라는 단어로 설명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내 차례가 됐어요. 위원장이 나를 받고 청문회장 안 시선이 일제히 증인석으로 몰렸으며 카메라 소리가 미세하게 늘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이강윤의 명함을 꺼낸 게 아니었습니다. 가져온 서류 묶음을 꺼냈는데 한국 측 원본 제안서와 부속서 H 사본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마이크 앞으로 몸을 당겼습니다. 나는 먼저 부속서 H를 공개한다고 했어요. 청문회장 안이 잠깐 조용해졌는데 그 조용함이 예상하지 못한 것을 들었을 때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나는 부속서 H의 내용을 순서대로 말했어요. 북극형 개량안이 있었다고 했고 캐나다 기술자 양성 계획이 있었다고 했으며 탄약 공장 부지까지 선정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말하면서 청문회장 앞줄에 앉은 조달 책임자들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달라졌는데 그 달라짐이 부정하려는 것인지 아닌지는 읽히지 않았어요. 독일 방산업체 관계자가 증언석에 앉은 건 내 발언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는 유럽 안보 상황 때문에 캐나다 공급 일정이 불가피하게 밀렸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인정한다는 표현을 쓰면서도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어요. 오래 준비한 말이라는 게 느껴졌는데 준비한 말이 이 자리에서 인정이라는 형태로 나온다는 게 이상하게 더 불편하게 걸렸습니다. 야당 의원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의 현지 생산 계획은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됐냐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고 청문회장 안 분위기가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독일 측 관계자가 답하지 못했어요. 잠깐이었는데 그 잠깐이 청문회장 안에서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다른 의원이 자료를 들었어요. 이강윤이 젊은 시절 캐나다 포병학교에서 혹한기 교리를 배웠다는 내용이었는데 부속서 H 마지막 페이지의 사진과 함께였습니다. 젊은 시절 이강윤이 캐나다 포병학교 훈련장에서 찍은 그 흑백 사진이었는데 화면에 띄워지자 청문회장 안 분위기가 다시 달라졌어요. 조용해졌는데 이번엔 방향이 없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향해야 할지 모르는 공기였는데 나는 그 공기 속에서 거제 시험장에서 이강윤이 천무 패널을 닫던 장면을 떠올렸어요. 낡은 군화였고 작업복이었으며 설명하지 않고 그냥 차량 옆에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젊은 시절 사진이 지금 캐나다 의회 청문회장 화면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어요.
이 청문회는 정권 차원의 조사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속도가 일정했으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청문회장 안 카메라 소리가 동시에 커졌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조달 책임자들이 앉은 앞줄을 봤는데 시선들이 달라져 있었고 표정들이 굳어 있었으며 방청석 쪽에서 낮은 소리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서류 묶음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스스로 과거의 선택을 증언하기로 결심했다는 게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정확하게 실감됐는데 결심했다는 것과 그 결심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청문회장 천장 조명이 차가운 색이었어요. 부속서 H4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 안에는 이강윤의 젊은 시절 사진이 아직 떠 있었으며 카메라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는데 나는 그 공기 속에서 반년 전 오타와 회의실에서 했던 발언과 지금 이 증인석 사이의 거리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재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오타와가 달라졌습니다. 거리가 달라진 게 아니었고 건물이 달라진 게 아니었는데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국방부 복도를 걸을 때 마주치는 시선들이 전과 달랐고 회의실 안에서 내 이름이 나오는 방식이 달랐으며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 너머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나는 그 달라짐을 하나씩 인식하면서 그것이 청문회 증언의 결과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다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며칠이 걸렸어요. 언론은 청문회 이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속서 H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됐고 이강윤의 이름이 기사 속에 반복됐으며 캐나다 포병 자립 계획이 왜 폐기됐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쏟아졌는데 그 분석들의 결론이 대부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부속서 H를 처음 펼쳤던 기록 보관실 형광등 아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서류가 여기까지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걸렸어요. 정치권이 나뉜 건 청문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여당은 독일 계약이 당시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야당은 부속서 H 누락이 의도적이었다는 주장을 강화했으며 나는 그 두 입장 사이에서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군 내부에서도 나뉘었습니다. 독일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과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쪽이 충돌하고 있었는데 두 쪽 다 현재 상황이 유지될 수 없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었어요. 동의하는 전제가 같은데 결론이 다른 상황이었는데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알버타 벙커 화면 위 붉은 표시들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비밀 대표단을 꾸린 건 청문회 파장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뒤였어요. 한국과의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비밀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게 이 움직임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종류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표단 구성 명단에 들어있었는데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이강윤에게 전화를 먼저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결이 됐을 때 이강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낮았고 안정적이었으며 기다렸다는 기색이 없었어요. 나는 재협상 논의를 위해 대표단이 거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말하면서 이 통보가 어떤 반응을 만들어낼지 예상하려 했습니다. 예상이 되지 않았어요. 이강윤이 말했는데 짧았습니다. 캐나다를 돕고 싶지만 이미 약속한 국가들의 생산 순서를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전화에서 처음 들었을 때와 거제 회의실에서 들었을 때와 이번이 세 번째였어요. 세 번 다 같은 말이었는데 이번엔 그 말이 거절로도 사실로도 결과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칙이었어요. 거절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오래 지켜온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지금 캐나다의 요청 앞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게 이번엔 분노 대신 다른 감각으로 왔습니다. 대표단 회의가 열린 건 총리실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이강윤의 답변을 전달했는데 전달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오는 동안 계속 생각했지만 결국 들은 대로 말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돈을 더 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테이블 주변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나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반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반박할지가
그 순간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신뢰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목소리가 잠깐 멈췄는데 그 멈춤 뒤에 신뢰라고 했습니다. 수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였다고 했는데 말하면서 이강윤이 캐나다 포병학교에서 혹한기 교리를 배운 이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방향으로 써왔는지를 생각했어요. 그 시간이 지금 총리실 회의 테이블 위에서 돈의 문제로 정리되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다시 말하려 했는데 총리가 먼저 말했어요. 계속하라는 신호였는데 나는 그 신호를 받으면서 이 발언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거제에서 본 것들을 말했습니다. 시험장 안혹한기 개조형 K9이었고 천무 패널 위 버튼 크기였으며 차체 옆면에 남아있던 영어 표기였어요. 그 영어 표기가 지워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말할 때 회의실 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는데 달라진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추가 검토를 지시했어요. 추가 검토라는 말이 회의실 안에서 이상하게 가볍게 울렸는데 나는 그 가벼움을 들으면서 이 검토가 어떤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알버타 북부 포병 기지를 찾아갔어요. 예비역 신분이었는데 출입이 됐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지 안이 조용했어요. 훈련이 없는 시간이었는데 그 조용함이 비어있는 것과 달랐습니다. 채워져야 할 것이 없는 조용함이었는데 그 차이가 발바닥으로 느껴졌어요. 포병 기지에 포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을 걸으면서 알버타 벙커에서 붉게 표시됐던 자주포들을 떠올렸는데 지금 이 기지에서 세워져 있는 것들과 그것들이 같은 종류의 정지였어요. 다른 이유였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지를 나오면서 재킷 안주머니를 만졌어요. 이강윤의 명함과 지도가 있었는데 명함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어요. 꺼내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있음이 이 텅 빈 포병 기지 위에서 이상하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전 스스로 폐기했던 서류가 머릿속에서 펼쳐졌어요. 부속서 H였는데 기록 보관실 먼지 냄새가 함께 왔습니다. 그 서류를 폐기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지만 그 폐기를 가능하게 한 결정은 내 발언이었는데 기지 밖으로 나오는 발걸음 아래에서 그 사실이 이상하게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알버타의 밤이 차가웠습니다. 기지 울타리 너머로 북쪽 하늘이 보였는데 별이 선명했고 그 아래 어딘가에서 러시아 폭격기가 지나갔던 경로가 있었으며 그 경로 아래 캐나다 북극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하늘을 보면서 이강윤이 수십 년 전 이 나라에서 혹한기 교리를 배웠던 시간이 지금 이 하늘과 같은 하늘 아래에 있었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가 텅 빈 기지와 함께 북쪽 하늘 아래에서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